황진철 라이브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익숙한 얼굴이시죠? 음. 이용주 원장님이신데 오늘은 우리가 뭐 작가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분께서 사실 제목은 명상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명상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갱년기의 골든타임이다. 그런 네.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한 얘기를 네. 오늘 전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작가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산부인과 하고 있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오후에 걸쳐서 갱년기를 쭉 이제 총론부터 강론까지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호르몬 치료 위주로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호르몬 치료만 가지고 이게 100%다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중에서 특히 감정 기복이나 수면 장애 이런 문제에서 명상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살고 있느냐가 사실 제가 드리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뭐가 책이 좀 보이는데요. 네. 제가, 너무 노골적인가요? 그 지금?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제 지금까지 개인적 경험과 임상적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뭔가 지금 갱년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 좀 위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요즘 원장님 갱년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미리 읽어보시면 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갱년기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암울하고 절망할 그런 사건은 아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제 생각을 담아서 이번에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래요. 갱년기 한 복판을 지나고 있는 황진철 저도 네, 원장님 말씀을 한번 잘 네. 듣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래요. 좀 갱년기를 지날 무렵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예민해졌나? 내 성격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제가 항상 그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사춘기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막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태에서 어떨 때는 이 아이가 부모한테 좀 의지하고 싶어 하다가도 어떨 때는 자기가 어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게 있으면서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막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화장실만 가도 안 보인다고 막 울고 막 어릴 때 그랬는데, 이제 크면은 약간 부모랑 거리를 이제 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근데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변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못 겪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맘마보이가 되고 맘마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임기 때는 내가 양육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내 인격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점차 가임 능력이 사라지면서 뇌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을 하고 후세를 남기고 이런 데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 없어지면서 그쪽이랑 관련된 것들이 점차 감정적인 것들도 바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별로 화나지 않았던 거, 또 남을 양육하려면은 나를 조금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생존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모성이라는 거는
내 삶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자손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이가 만약에 많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 내가 대신 뭐 죽어서라도 얘를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엄마들이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동물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가임기 때의 특별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콩깍지가 이제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예전에 이제 화 안 났던 일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너그럽게 지나갔던 일도 갑자기 화가 나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제2의 성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예민해진 거 맞아요. 예민해진 거 맞는데 그게 나쁘냐?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내가 가임 능력도 없고 자손도 다 키웠고 이제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옛날에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닭과는 좀 달라서 좀 그러긴 한데 이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성격이 예민해진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돌보는 자로서 사람들한테 줬던 그 서비스, 그거를 이제 걷어들이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있던 게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해주길 원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무리한 요구죠. 왜냐하면 아이한테 야 너 계속 어린애로 있어. 계속 엄마한테 엄마하고 살갑게 하고 나랑 계속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나랑 평생 같이 살아.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 순간에 우리 윤진호 파파님께서 도서창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영도님 너무 반갑네요. 정말 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오영도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영도님의 인정 하에서 저희 방송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 때도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갱년기에는요, 근데 왜 감정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저는 갱년기가 아니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그럴까요, 감정이? 그거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결국은 결국은 호르몬 때문인데 인간은 자기 기질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다혈질이고 뭐 MBTI로 막 분류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 없이 그냥 자유롭게 충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기질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 기질 더하기 이 호르몬 기복에 따른 변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이 감정하고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에스트로겐이 뇌에 그때 그림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뇌 부위에 에스트로겐이 가서 작용을 하느냐. 근데 그 중에 특히 많이 작용을 한 데가 감정 부분이었잖아요. 뭐 공격성이나 뭐 화를 내는 곳 이런 데에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우울증 유병률이 사춘기가 딱 시작되면 남녀 차이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2배 많아져요. 사춘기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이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복이 월경주기에 따른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좀 예민할 때 뭐 너 그날이야 이런 좀 무례한 농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거 참 무례한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옆에서 알아차릴 정도로 호르몬으로 인한 이 감정적인 기복이 원래 있어요. 근데 갱년기 때는 이게 왜 더 심해지느냐? 그 가임기 때는 기복이 있지만 그걸 예측해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니까 우리 뇌는 예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딱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상을 해요. 뭐 아침이 되면 이제 일어나야 되지, 밤이 되면 자야 되지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임기, 뭐 처음에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이런 식으로 이 호르몬 기복이 일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는 그걸 미리미리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은 이게 일정하지 않다고 했죠. 어쩔 때는 너무 높다가 어쩔 때는 너무 낮다가 이 기복이 심해지니까 뇌가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다시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허겁지겁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단적으로 일을 할 때 언제 무슨 일이 언제 끝나려고 하는데 5분 전에 과장님이 불러서 이거 내일까지 해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즉 뇌가 그런 상황이란 그래도 말이에요. 내일까지 하라 그러면 귀찮은 걸 지금 당장 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네. 그거는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아. 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좀 질문드렸던 것처럼 예민해지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갱년기에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네요. 그렇죠. 아까 원장님 또 환영한다는 그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또 이 책을 좀 봤거든요. 네. 예, 보시면 모르겠어요. 네, 사인도 받았는데.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원장님께서 옥시토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담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좀 옥시토신의 마법이 풀리는 시간이 갱년기라고 맞죠. 말씀하셨는데 이 옥시토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또 이 옥시토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이거를 좀 어디 늘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옥시토신은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부만 중에 분비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자궁이 수축하죠. 자궁이 수축해서 아기가 딱 탄생한 그 순간에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많은 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그 모성애를 딱 각인시켜주는 순간이거든요, 엄마들의.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이 모성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성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자손을 우선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는 나를 우선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옥시토신이 있으면 그게 잠깐 콩깍지가 이제 씌워져가지고 자아의 개념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나만 나인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가족, 그다음에 직장에 가면 내 동료 이런 식으로 자아의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동료들이 나한테 좀 잡일도 좀 시키고 애들이 엄마 물 갖다 줘요 이렇게 좀 해도 별로 화가 안 난 게 왜 그러냐. 그게 나니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난 거예요. 남편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래도 그건 나니까. 저 사람도 나고 다 나의 범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땐 별로 화가 안 났어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 이 옥시토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에스트로겐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 옥시토신은 모성애랑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이 많으면은 분비가 촉진되고 이렇게 연동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옥시토신 덩달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아의 범위가 이제 예전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내 모습이죠. 그동안은 한 30년 동안은 내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잠깐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손을 남겨야 했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잠깐 그렇게 산 거예요. 원래 내 자신은 지금이 맞죠. 그러면은 옥시토신이 있다 이제 줄어들면 다시 자아의 범위가 좁아져요. 이제 내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싫은 말 하면 그건 남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거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가족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평생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화를 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가족들하고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나도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이 때랑 어른이랑 다른 것처럼 내가 가임기 때의 나와 가족들의 관계, 그다음에 비가임기 때의 그 가족과 나의 관계, 이거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만 희생해. 너 나 100% 받아들여. 이거는 또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옥시토신을 이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왜 우리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원장님. 네. 스마트워치에서 이 옥시토신을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엄마가 좀 레벨 떨어져 있다. 오늘 조심해야겠다.
아, 너 남처럼 보인다. 야, 오늘은 엄마가 옥수수 넘치는 날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저도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을 좀 판단하는 도움을 좀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늘리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옥시토신은 이 스킨십을 하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고 한 15년, 20년 되면은 남편하고 거의 이렇게 살을 맞댈 일이 없잖아요. 그러십니까? 이거 들켰네.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네네. 이제 포옹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 밍숭밍숭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마음이 일어나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행동을 하면 마음이 생겨요. 행동을 하면 예.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거. 이런 거,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자, 손녀 보면은 막 너무 예쁘잖아요. 그때 이제 옥시토신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관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친구도 만나고 어떤 모임도 일부러 만들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옥시토신을.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나를 내가 스스로 좀 위로하고 위안해주고 나를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너 이렇게 예민해졌다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그걸 알거든요. 내가 변했다는 걸.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오세요. 왜냐면 화 안 내던 일에 화를 내니까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내거든요. 요령 있게. 근데 평생 화 안 내보고 꾹꾹 참던 분들이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서투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울컥해가지고 확 쏟아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속 시원하지만 지나고 나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하면서 스스로 막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자책을 하시면 사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2차 가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도 남이 너 왜 그래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내가 막 감정 기복이 있는 거는 일시적이다. 이게 끝나고 나면 더 건강해지고 몸도 가뿐해지고 이렇게 좋게 바뀔 것이다. 이 시기는 분명히 끝난다. 이거를 스스로 믿어야 돼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스킨십 늘리는 거는 딱 떠오르고 또 새롭게 유대감을 만드는 것도 떠올라요. 그런데 나를 안아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정서적으로 나를 안아준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안아주는 거죠. 혼자 이렇게 집어 혼자 이렇게. 네,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를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긍정학원이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스스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폭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후회를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반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이 되면 또 그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계속 자괴감에 빠질 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 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갱년기로 엄청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막 울컥울컥 막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막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원장님 같으면. 야, 너도 그럴 줄 알았다. 너 좀 성질 죽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면 위로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연민을 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 건가 그거를 고민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나한테 쓰는 편지. 예. 근데 일단 내 이름을 쓰면 좀 어색하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써요. 너 정말 힘들구나. 응? 그치만 너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가족들도 아마 이해할 거야. 그리고 지금 비록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말 쭉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위에다 내 이름을 딱 써요. 홍주에게. 홍주야. 홍주에게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울 앞에 딱 서야 돼요. 서서 읽어야 돼, 그 편지를. 큰 소리로.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를 스스로 위로해주는 제스처를 개발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요. 다 있어요. 네. 이 명상의 기법 중에 있는 건데요. 그렇죠. 약간 명상처럼 들리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다 해봐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본다던가 이렇게 뺨을 톡톡톡 해준다던가 거울을 보면서. 네. 아니면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꼭 안아준다던가 아니면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준다던가. 근데 저는 이 자세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좀 이거는 너무 좀 저는 닭살이 돋아서 안 되고 이거는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저를 재워줄 때 저한테 해줬던 동작이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정서적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이 동작을 하면서 홍주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어떤 주문 같은 거죠. 그걸 편지에 있는 문구들을 계속 읽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때마다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 보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저 자식을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명상을 하신 거였나 그래요. 그때가 우리 엄마의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라. 좋습니다. 원장님. 또 이 책을 딱 봤어요. 읽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는 자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타인에게 가 있었던 시선을 이제 나한테 온전히 집중시킨다. 그 네네. 표현도 되게 좋았고 네. 이거 돌보는 자에서 나를 돌보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돌보는 자의 명예퇴직 기념식. 그렇죠. 이거 좀 예전에 보면 무슨 사춘기 됐다고 해서 막 무슨 뭐 막 축하해지고 이런 거는 예전에 손경영 선생님 할 때 좀 보긴 했었는데 요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네, 제 책에는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사춘기랑 임신, 출산 그리고 갱년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엔 안 나오죠. 뭐냐면 탄생의 순간이죠. 탄생의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탄생의 순간에 우리가 엄청난 변혁을 겪었어요. 일단 엄마 산도를 통과해 오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엄마 태반을 통해서 호흡을 했다가 나오면은 갑자기 따뜻한 양수가 없어지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고 그 순간 공기를 흡입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변혁이었겠어요, 그 작은 아기에게.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무사히 해내야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남아서 인생의 첫 발을 디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춘기, 임신, 출산, 갱년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겪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춘기 때 보통 우리 소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녀들은 초경을 하면 기념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너가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이제 여인이 될 준비 과정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당장 그 순간부터 너는 어른이야. 이렇게 정의하진 않죠. 근데 얘는 뭐 유방도 커지고 허리도 얇아지고 엉덩이도 커지고 이런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제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잖아요. 한 5에서 7년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생각도 많이 변하잖아요. 엄마한테 막 짜증도 내고 막 툴툴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초경이 된 여학생들 만약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고 이런 성격 파탄자 같은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사춘기라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신도 그래요. 임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동물들이 새끼를 가지면 예민해지거든요. 약간 좀 뭐랄까 좀 분노 조절이 좀 안 돼. 왜냐면은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갱년기만큼은 그런 게 조금 부족했어요. 저는 이 완경이라는 사건, 마지막 월경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여성을 규정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강의 때 마지막 가임기에서 완전히 폐경 후기로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냥 마지막 생리라는 거는 초경같이 그냥 어떤 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경을 한 아이가 그날부터 여인이 아닌 것처럼 마지막 월경을 한 그 사람이 그날부터 뭐 너는 그냥 뭐 할머니 취급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비가임기에서 그러니까 가임기에서 비가임기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다. 그런 어떤 문을 지나간 거죠. 초경같이. 그러면 그동안 가임기 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매달 월경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호르몬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계속 뇌가 예측하고 그리고 생리 때마다 생리통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피를 쏟아야 됐고 뭐 빈혈들 다 달고 살잖아요. 그리고 임신 출산 과정에서 몸이 얼마나 변하나요? 임신 전과 임신 후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변혁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이제는 너를 자신으로 돌아와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리머니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도 이런 세레모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아니 정말 필요해요. 인생에서. 남자는 그러면 돌보는 자의 명예퇴직 기념식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를 지금부터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프랑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제 아내는 지금 어쨌든 절대 존엄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명예퇴직을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네. 다른 질문이 왔어요. 네. 생리는 불규칙해졌고 얼굴이 확 달아오거나 잠을 자도 피곤한 날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한다면 안명 홍조라든지 불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딱 좋아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항상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갱년기 예방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예방 안 된다. 이건 갱년기는 딱 나이가 정해진 거예요. 내 수명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예방하는 게 아니다. 갱년기는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테마고 또 하나가 내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호르몬 먹으면 좋아지나요? 뭐 하면 좋아지나요? 운동하면 좋아지나요?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답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명상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생리가 불규칙해졌다 그러면 이행기신 거거든요. 마지막 가임기 내지는 이제 이행기 초기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부터 이런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요. 안면홍조는 의외로 완경되기 수년 전부터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뇌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율신경 실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난소가 일을 하긴 하는데 얘가 일정하게 일을 못하니까 뇌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가서 작동하는 모든 기능들, 뭐 수면, 체온 조절, 그다음에 체중 조절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기억 이런 부분들에 에스트로겐이 가서 작동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 기능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적절히 그럼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아직까지 가임기다 이런 경우는 호르몬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밸런스가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의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러면 생리가 불규칙한데 이걸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완전히 100% 좋아지지 않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가 갱년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호르몬 전문가잖아요. 호르몬만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좋아졌다면 제가 왜 명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호르몬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운동, 명상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면홍조나 불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방향이 실제로 증상을 완전히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증상을 덜 미워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면홍조나 수면장애의 문제는 뭐냐면 그 증상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이 증상을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 증상에 의한 2차 가해. 이거 자체가 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증상이. 이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끝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일찍 갱년기가 왔는가? 등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왔을 때는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 몸을 나를 더 아끼고 이제 스스로 계속 위안을 하고 힘내라 격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홍조가 왔을 때도 이런 걸 걱정을 또 많이 하세요. 홍조가 왔으면 이게 홍조가 뭐 24시간 내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혹 올라왔다가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좀 특히 여름에 좀 괴롭긴 해요. 그러면 뭐 선풍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에어컨을 좀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냐면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너 얼굴 빨개졌다 막 이러면서 너 갱년기 아니야 이러면 그거를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또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얼굴이 달아오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모임 나가는 것도 꺼려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증상 악화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런 걸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뇌는 그거를 미리 계속 걱정해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민해져요. 그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그러니까 센서를 굉장히 민감하게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뇌도 그러면 이거가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변화도 막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데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 책에는 우리 이용주 원장님께서 갱년기를 관리할 때 뭐 호르몬 치료라든지 영양 운동, 수면, 뭐 마음 챙김 이런 거를 좀 톱니바퀴처럼 뭐 통합적으로 다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시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잡생각이 더 많아지고 답답해서 포기하게 된답니다. 갱년기처럼 마음이 불안정할 때 어떤 방식의 명상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또 명상 앱이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 좀 답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부터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 잠을 못 자는 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이 계속 조각나요. 그러니까 뭐 30분 자다 깨고 1시간 자다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깨고 한 번 깨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와요. 그게 너무 각성이 심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니까 이것저것 논문도 찾고 하다가 이제 명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 처음에 독학으로 명상을 했어요. 근데 명상이라는 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이 생각이 지금 뇌가 엄청 각성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평소보다 생각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으면 5분만 눈 감고 나는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할 테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생각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기 힘들어요. 근데 눈을 감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보면 20년 전, 30년 전 일까지 다 떠오른단 말이야, 한꺼번에. 지금 뇌는 각성이 돼가지고 뭐가 굉장히 팍팍팍 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모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감정 기복까지 있으니까 갑자기 뭐 슬픈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화났던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갱년기 때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앉아서 정식으로 하는 명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하는 명상이 있거든요. 무브먼트를 가지고.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과격한 운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프로그램 안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런 안에서 하셔야 되고 전문가 지도 안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그런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앱을 틀어놓거나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니까 유튜브는 내가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까 이런 정보 수집 차원에서 찾아보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잘못된 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장님, 명상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바쁜 사람은 하루에 3분이나 5분 정도만 해도 괜찮은지 네. 도서남매남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 3분이나 5분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매일 하는 게 중요하죠. 매일 하는 게 예, 중요해요. 이거는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생각을 멈추는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뇌는 긴장되어 있고 놀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집 나가니까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막 끄달려가면은 내 몸과 마음이 계속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살기 위한 어떤 진화적인 건데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 기능이 하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꺼야 돼, 지금. 강제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력을 키워야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으면은, 아령도 뭐 500g짜리도 힘들다 이런데, 내가 뭐 5kg짜리 이런 거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0분, 1시간 하겠다. 이거는 망상이고, 처음에는 사실 5분도 앉아있기 힘들어요. 근데 3분, 5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운동으로 치면 500g 처음에 하다가 1kg짜리도 할 수 있게 되고 1.5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나중에 2kg, 3kg, 5kg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의 습관. 예전에는 우리 뇌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깨졌죠. 뇌는 내가 어떻게 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내가 계속 예민하게 내 증상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 증상을 인지하는,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이쪽에 팔등이 지금 가려운가?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가려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려고 하면 그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방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뇌가 다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다 거르고 중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특정 갱년기 증상에 내가 집중한다 그러면은 그 갱년기 증상을 계속 민감하게 더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거는 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결국 명상이지 명상이라는 게 어떤 고귀하는 생각을 하거나 이게 아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생각을 중지하는 힘, 생각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 마음도 부자님께서는 갱년기 증상이 심한 날에는 몸이 뜨겁고 숨이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명상에 좀 집중해 보시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요, 이거요.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야식 습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죠. 네. 저도 밤이 되면 맵고 짠 게 땡겨서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챙김 식사라는 게 있어요. 마음 챙김 식사. 네. 그거는 제가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다이어트법입니다.
갱년기 때 살이 쪄요. 네. 그거는 굴량미 비축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이러다 죽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식량을 좀 비축해 놔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다 굶어 죽었잖아요. 이렇게 식사가 풍부해진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아직도 우리가 야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을 찌운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살이 찌는 거라서 그건 아무리 식사를 제한해도 살이 쪄요. 근데 갱년기 분들이 이게 갑자기 살이 찌니까 몸매 옷도 안 맞고 얼굴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붓고 막 이러면은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막 월간까지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관리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뇌는 지금 내가 굶어 죽을까봐 식량을 모으고 있었는데 정말 음식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은 이거 나 이러다 정말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가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든 남겨가지고 저축을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그러다가 그렇다고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네, 우리 나이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이 상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막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원래 식사로 돌아오면 이제 갑자기 화를 확 찌는 거죠. 왜냐면 요만큼만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든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몸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때는 살이 쪄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데 마음 챙김 식사의 팁을 조금 알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 식습관을 잘 내가 세우면 이 시간이 지나면은 빠진다. 이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을 빼려면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우리 오감을 다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내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까 이런 걸 궁리를 해야 되고 오로지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그게 마음 챙김 식사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화가 나는 마음, 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에게 막 복수하는 거예요. 이놈의 밥 내가 먹어 치워주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막 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는 걸로 이거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 챙김 식사가 아니죠. 마음이 끄달려가는 식사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렇게 먹고 나면은 후회가 와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부터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러면서 또 막 억제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고삐가 풀리면 또 그 감정에 끄달려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에 공을 들여야 돼요. 식사 시간을 희생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이나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식사 시간을 희생하면 안 되고 이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식사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리하는 시간 포함해서.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지 이런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식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들어서 입에 넣었을 때 촉감, 냄새, 그다음에 눈으로 음식을 봤을 때 색감, 그다음에 혀로 느끼는 맛 이런 것들을 실시간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먹는 거죠. 그게 마인드풀 식사예요. 그래서 골고루 잘 공들여서 먹자. 그렇게 되면은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먹는 게 줄어들어요. 병원에 와서 나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진 찍어 오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찍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먹으면서 회피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돼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뭐 몸을 쓰는 명상이 잘 안 맞아서 슬로우 조깅을 하셨는데 발바닥 통증과 치중 증가를 못 하셔서 자전거를 타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거 되게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영도님 말씀처럼 싫어하고 밀어내기보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네. 이거 한번 여쭐게요.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갱년기 골든타임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넘어가서 새로 우리 폐경 후기에 이제 돌아올 우리 이제 나머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우리가 다룰 때 놓쳐서는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 자체가 우리가 다시 재탄생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폐경해서 뭔가 다치는 느낌, 뭔가 폐기되는 느낌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의 위기처럼 받아들여지고 근데 사실은 이 시기는 우리 몸을 리모델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임기 때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기능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경량화된단 말이에요. 가성비 좋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뇌세포도 다 바뀌어요. 가임기랑 관련된 부분이 다 없어지고 그 부분이 다른 쪽으로 다 재편돼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의 시대를 맞아서도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이 재편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제가 갱년기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그렇네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위기가 아니네요. 제가 지금 말 그대로 골든타임 그 자체네요. 네네. 사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만한 이 내용들은 이 갱년기 골든타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잘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용주 원장님께서는 갱년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또 갱년기와 관련된 좋은 건강한 정보들을 또 잘 전하고 계셔요. 작가로서 이제 등단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북토크라든지 뭐 네. 강연이라든지 네. 뭐 앞으로의 원장님의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책이 좀 쉽게 쓴다고 하긴 했는데 호르몬 쪽이 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 독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갱년사 TV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이게 챕터별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책이 좀 많이 팔려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은 한번 이렇게 모여서 좀 캠프나 뭐 북토크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강연이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강연을 원하시면은 그쪽도 제가 열심히 다닐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좀 잘 된 책, 그 디자인 너무 예뻐서요. 네. 너무 예뻐서. 근데 네. 아까 말씀 중에 책이 많이 팔리면이 아니라 네. 많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네네네. 정말로 우리 네. 그렇죠. 예, 우리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예. 골든타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네네. 예. 그래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황진철 라이브 인사이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명상이 필요한 시간, 네. 경인 골타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골타임이 계신가요? 네.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갱년기 골든타임을 전하면서 황진철 라이브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